우리의 모든 불안은 초기 대상 상실의 경험을 반복한다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초반부에서부터 대상 상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찐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와 그레이스가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 혼란과 슬픔에 빠집니다. 일단은 그 감정을 최대한 억눌려 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근데 지금은 울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라고 막 내면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고등학교 생활이 달린 캠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대상의 상실에 대한 실제의 반응인 반면 불안은 그 상실에 뒤따르는 위험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대상 상실의 상황이 닥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먼저는 그 브리와 그레이스가 나를 떠나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 번째 반응은 이제 브리와 그레이스 없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불안의 감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이 지점에서 불안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영화에서 불안이의 수백 가지의 계획과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것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혼자가 되면 안 된다. 더 정확히는 브리와 그레이스가 나를 떠나가는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가 불안이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불안이의 수많은 선택들은 이 거대한 목표를 위한 세부 계획일 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초반 장면에서 또 재미있었던 점은 라일리의 내면에서 친구들에 대해 버럭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배신자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짧게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바로 라커룸에 들어가서 오히려 과도하게 웃으면서 셀카를 찍기도 하고 그러다가 감독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이 양가 감정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 묘사한 장면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지금 계속 인용하고 있는 이 텍스트가 프로이트의 억압, 증상, 그리고 불안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에서는 양가 감정에 기인한 갈등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소된다. 즉, 환자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증오가 그에 대해서 지나치게 다정하고 걱정스러워하는 태도로 억눌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 사랑과 증오가 둘 다 있다는 거잖아요. 브리와 그레이스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는데, 라일리는 아직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억압하게 되는데 그 증상으로 과도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부정적인 기억, 불쾌한 기억, 이런 것들은 다 이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버리죠. 그런 연출이 이 억압이라는 심리 현상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런 억압은 이 논문의 제목처럼 오히려 과도한 행동을 하는 증상을 낳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히스테리적인 것이라면 강박증적인 증상도 볼 수 있는데요. 강박신경증에서 특징적인 것은 바로 반동 형성이 번져나간다. 대상에 대한 관계가 느슨하고 대상의 선택에서 교체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반대로 행동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라일리가 더 이상 브리와 그레이스가 아닌 파이어코 선배들, 특히 벨 선배에게로 대상 선택의 교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히스테리나 강박신경증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자세한 영상을 만들 건데요. 이런 개념들이 어떤 병리적인 설명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억압과 관련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테리나 강박은 모두 억압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이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에서 불안이가 자아도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기쁨이를 포함한 다양한 감정들도 억압해버렸죠. 현실적인 두려움, 사실상 임박해 있거나 실제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러므로 불안이 억압을 일으키는 것이지 억압이 불안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불안이가 위험한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이 제어판을 본격적으로 잡으면서 다른 감정들을 억압해버립니다. 초반에 이 짧은 장면에서도 정말 수많은 심리학적 개념들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친구들은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됐고 나는 이 고등학교 학기 캠프에 왔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라일리의 마음에서는 아주 복잡한 심리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안이의 투쟁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불안의 원인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출생과 비슷한 위험 상황이 있을 때는 언제나 생겨났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얘기한 브리와 그레이스가 떠나갔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경우에 자아는 일종의 예방접종으로서의 불안을 겪고 질환이 충분히 진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약한 공격에도 굴복한다.
그래서 자아는 말하자면 그 괴로운 경험을 단지 조짐으로만 제한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활발하게 위험 상황을 상상한다. 요 문장만 봐도 영화 내용이 그려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약한 공격이라는 표현이 되게 흥미롭다고 저는 봤어요. 이 미약한 공격을 영화에서 찾아보면 이런 거죠. 라일리아에게 있어서 너 미시간 출신이지? 이런 질문은 그 자체가 미약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는 미네소타 출신이에요. 이렇게 정정하는 행동은 브라니가 상상한 변수 중에서 지금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야? 내 단점을 지적하다니 나와 친해질 수는 없겠구나. 이런 최악의 사태를 애초에 막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불안은 위험 상황에 대한 반응이며 자아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또는 그 상황으로부터 물러나기 위해 어떤 일을 함으로써 미연에 방지된다. 불안이 생겨남으로써 나타나는 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증상이 형성된다. 라일리의 경우에는 자꾸 자신을 부정하는 증상이 형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너도 이 초콜릿 좋아하지? 이런 가벼운 질문에도 설마 내 취향이 별로라고 해서 혼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겠지? 너 설마 겟업앤글로우 같이 유치한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좀 과장된 상상이긴 하지만 라일리가 그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조그마한 위험도 미리 손을 써놔야 하는 게 지금 라일리의 자아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브라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더욱 증폭되게 됩니다.